안녕하십니까. 좀 잘 보내셨어요? 할 게 조금씩 많아지는 거 맞죠? 다 외워가지고 오셨어요? 민법은 뜻이 뭐예요? 요건 여러분이 하도 이제 많이 외웠으니까 여러분께 된 거죠. 민법은 뜻이 뭐다?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다음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서 있다 그랬죠? 그 순서 세 가지가 뭐죠? 맨 앞에 법률 사실, 그다음 법률 요건, 그다음 법률 효과. 늘 순서 까먹으면 안 돼요. 뭐가 모여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중에서 권리변동의 원인을 뭐라 그래요? 권리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 있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구별 기준은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의사 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다음에 법률행위는 뜻이 뭐였죠?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 생긴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배웠던 주로 이거 이제 물건이죠. 물건은 뜻이 뭐예요? 세 개 다 해봅시다. 물건 그럼 첫 번째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고, 물건의 뜻이 뭐예요?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물건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죠. 이런 물건의 성질을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절대권. 자, 그다음 이 물건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 이게 무슨 주의죠? 물건 법정주의. 그러니까 물건의 무엇과 무엇을 미리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둬줘야 한다는 거예요. 종류와 내용. 그러니까 종류도 다 정해져 있고 내용도 정해져 있으니까 당사자는 이와 다르게 특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기 185조죠.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래서 물건 창설의 근거는 딱 두 가지인데 뭐다? 법률하고 관습법. 다시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건 창설의 근거는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뭐라고요? 법률하고 관습법. 그다음 민법에서 정해준 물건 총 8가지 있죠. 8가지 개별 물건 이름 읊어봅시다. 점유권, 소유권, 그다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다음 질권은 이제 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험법에서 제외되는 거고. 그러면 먼저 점유권은 제가 개사를 가지고 설명했죠. 갑이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갑이 개를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보여주는 게 점유권인데 뜻을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운 것만 맞출 수 있으니까 꼭 외워야 됩니다. 점유권은 뜻이 뭐예요? 꼭 이렇게 외우기 바라요. 내가 해준 말을 여러분 듣고 이해하는 거 가지고는 한 문제도 못 풀어요. 한 문제도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운 것만 맞출 수 있으니까 꼭 외우기 바라요. 점유권은 뜻이 뭐다?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보호하는 권리. 그다음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무슨 점이죠?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점유. 그다음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한 게 선의점유. 본권이 없음을 알았다, 의심했다, 이게 악의점유. 근데 자주인지 타주인지 잘 모르면 유리한 점유로 추정해주죠.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추정해주고 선의점유, 악의점유 잘 모르겠다. 그럼 역시 선의점유로 추정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 두 번째는 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실 취득권 줘서 보호를 해주는 내용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에게만 하면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점유자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보호해 준다는 보호의 첫 번째는 뭐냐면 유리한 점유를 취급해 준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점유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 권리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소유권의 뜻이 뭐예요?
일단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객체입니다.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 다시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는 절대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주인 없는 동산 선점해서 소유권 가져가는 거죠. 무주물 선점. 그다음에 잃어버린 물건 공고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소유권 가져가는 게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은 공고 후 1년 발견자 소유권 취득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각각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얘도 배웠으면 무조건 암기.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즉시 6개월, 1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다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라 이건 용익 물건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상권의 뜻이 뭐죠? 지상권의 뜻? 얘는 소유 사용이죠. 소유 사용.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다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 이 지상권의 경우에 지상권자 보호해주기 위해서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었죠. 몇 년이죠? 30년, 15년, 5년. 어떤 게 30년짜리였죠? 견고, 수목. 그러니까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경우. 그 다음 수목 소유하기 위한 경우 최소 몇 년간 보장해줘라. 30년. 그 다음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5년. 이도 저도 하는 경우가 15년. 그 다음 지상권에 부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상권에 부정성 없죠. 그러니까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현재 남의 땅을 사용하는 제도가 지상권이니까 현재 토지에 아무것도 없어도 지상권 성립할 수 있고 건물이 없어져도 지상권 존속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상권이 지상물에 함께 따라다닌다 안 따라다닌다? 안 따라다녀요. 그래서 지상권에는 부정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지역권 갑시다. 지역권은 뜻이 뭐죠?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제 그 지역권은 뜻이 뭐예요? 그랬더니 맹지 눈뜨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죠. 맹지 눈뜨게 해주는 거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뜻이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입니다. 그럼 서비스를 받는 자기 땅은 뭐라 그래요? 세자, 노역지. 서비스를 주는 타인의 토지는 승역지. 그다음 요역지하고 승역지는 서로 인접할 필요 있다 없다? 없고. 그다음 전세권. 전세권의 뜻이 뭐죠? 이렇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쪽에 지루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이다. 전세권의 경우에 존속기간이 있었죠. 먼저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어느 전세권에 있었죠? 건물 전세권.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있다 없다? 있다. 있고 몇 년이다? 1년. 그다음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건물이든 토지든 다 몇 년 넘지 못한다. 10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있었는데 이번 주에 또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당황했어요. 자, 그다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이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물건이라고 해서 얘는 담보 물건이라고 그럽니다. 유치권이 좀 길었죠. 유치권이 시계 사례였어요. 시계 사례. 갑이 시계 소유자인데 시계가 뭐가 나서 고장 나서 시계를 을한테 수리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이런 거 도급 계약이라고 그래요. 고장난 시계를 고쳐달라고 맡기는 거. 그러면 요 수리업자는 반드시 요 시계를 고쳐서 인도를 해줘야 되니까 일의 완성의 목적 있는 계약이라고 해서 이런 걸 도급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수리비가 이제 5만 원 나온 거예요. 그럼 을은 수리대금 5만 원 변제받을 때까지 시계를 안 돌려주고 계속 유치할 수 있죠. 그럼 요 유치권의 뜻이 뭐예요? 천천히.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뭐에 있는 경우?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를 풀어서 말하면 되죠.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자, 다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뭐에 있는 경우?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그다음 저당권의 뜻이 뭐였죠? 저당권. 얘는 이제 그 앞 스타트를 잘해야 되죠.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반드시 물상보증인을 꼭 말하셔야 돼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변제가 없는 경우 뭐하여 경매하여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도 되지만 누구도 된다. 물상보증인도 된다. 그다음 물상보증인은 중요한 특징이 있었죠. 이 사람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얘는 뭐는 없고 채무는 없고 뭐만 있다. 책임만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와볼까요? 자, 이제 법률행위는 아까 뜻이 뭐였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라고 그랬는데 요 법률행위는 이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의사표시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건 단독행위라고 하고, 그다음 매매처럼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 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하는 건 계약이라고 하고, 그다음 갑, 을병 세 사람이 회사 만드는 거 이런 건 합동행위라고 그래요. 요 법률행위 개념적으로 설명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내 건물을 내 친구 을에게 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뭐라 그러죠? 유증. 그다음 매매 유증은 갑이 유증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갑이 죽으면 이제 유증의 효력이 생긴다 그랬고, 그다음 매매 계약은 갑이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하는 거 이게 뭐죠? 청약의 의사표시. 을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고 말하는 게 승낙의 의사표시. 그럼 요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그 계약도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합동행위도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 가지고는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 계약은 합치가 되는 건 맞는데 두 개의 의사표시가 뭐 하는 경우다? 대립하는 경우. 뭐 하는 경우? 대립하는 경우. 그다음 요 회사 설립하는 경우로 갑, 을병 세 사람이 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회사를 만들려면 일단 단체의 규칙을 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뭐죠? 정관 작성. 그리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에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평행적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 일정한 중심을 위해서 모아져 있다라고 해서 구심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합동행위도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는 건 맞는데 계약하고 다른 점은 이 합동행위는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대립하지 않는다. 이게 다른 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이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뭐 하는 경우다? 대립. 그다음 합동행위는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대립하지 않는 경우예요. 근데 요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예요? 그게 의사표시. 그래서 사람이 행위를 하는 여러 유형 중에서 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서, 총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 하나가 바로 뭐다? 법률행위라 그랬어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요 계약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책으로 183페이지를 볼까요? 183페이지. 183페이지 찾았어요? 183. 자, 거기 가면 183페이지 오른쪽 아래 내려가시면 표 하나 나오죠? 찾았어요? 표 암기 외워야 돼요. 자, 먼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개수를 좀 세볼까요? 그 계약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쭉 한번 세보세요. 몇 개가 되는지. 외울 수 있겠어요, 그거? 이거 외워야 돼요. 이게 그 갈수록 이제 암기량이 좀 계속해서 많아지는데 외워야 돼요. 사실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죠. 와보니까 생각보다 할 게 많죠. 이 정도 공부하면 합격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많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부지런히 외우셔야 돼요. 12월은 무슨 달이에요? 12월은 암기의 달이에요. 1월은 무슨 달이에요? 암기의 달이에요. 내년 2월도 암기의 달이에요. 1년 동안 부지런히 외우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을 때 바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 뭐 외우라 그런 건 말이 안 되고, 이해가 되면 바로 외워야 돼요. 이해가 되면 쉬는 시간도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원에 왔으면 하여튼 무조건 계속 공부하다 가세요. 쉬는 시간에 놀지 마시고,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이 아니고 외우라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50분 동안 한 걸 10분 동안 외우라고 있는 시간이니까 웬만하면 그 뭐 사람들하고 그 얘기하는 것도 좀 자제하시고, 그다음에 같이 해봐야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대면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쉬는 시간에 부지런히 외우시고, 이거 아직까지 못 외운 사람 있죠? 못 외운 사람 있잖아요. 그 기본 물건 개념 7개 못 외우시면 쉬는 시간 외우세요.
시그널에 외워서 자기 걸로 만드는 그 문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해한 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어요. 한 문제도. 나중에 이거 언제 가면 알 수 있냐면 그 기본 과정 가면 그 우리가 지금 기초 때 수업했던 내용 기본 때 또 제가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듣고 또 공부를 좀 하고 그다음에 기본 때 또 들으면 이해하는 게 훨씬 좋아지잖아요. 그 이해한 거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하나도 안 풀려요. 하나도. 그 이게 뭔 말인지조차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해한 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는데 개 중에 보면 여러분이 외워서 아는 지문이 있어요. 외워서 아는 거. 그건 외웠기 때문에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해한 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 과정 가도 이해하는 건 좋아지고 그런데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근데 언제 풀리냐면 3월 달에 가면 심화 과정 가면 이제 그때는 또 희한하게 또 외운 게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또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명심하세요. 내년 시험이 호락호락 하진 않다. 그래서 그 기초 과정 때부터 반드시 외울 건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자. 이게 복습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한 게 너무너무 많으면 하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또 엄두도 잘 나지 않고 그렇잖아요. 벌써 이제 그 진도가 좀 나갔으니까 이게 더 이상 이게 복습 안 하고 따라오면 이제 계속 안 하고 따라올 확률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빨리 시간 내셔가지고 전에 안 한 거 있으면 빨리 다 강의를 다 듣고 강의 들을 때 제가 뭐 하라 그랬죠? 이거 그냥 대충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꼭 제가 사례 그려보라고 얘기한 거 있죠? 그걸 그려야 돼요. 강의 듣고 그냥 들으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들은 적이 있다는 게 끝이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려드렸던 사례를 기초서 옆이나 공책에다가 꼭 사례를 꼭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실력이 는단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걱정인 게 내일 합격자 모임이잖아요. 합격자 모임 하는데 그 올해 시험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어려운데도 합격자가 더 많아요. 어려운데도 합격자가 더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워도 합격생 차고 넘쳐요. 그래서 뭐 자리가 뭐 미어 터질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은 초반부터 30회 때 뭐 잘 준비해서 1년 안에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근차근 복습해서 오로지 공부에만 신경 쓰세요. 그러니까 옆길로 가다가 여러분 35만 명 중에 15,000명 이렇게 뽑는 시험인데 그냥 자격증이 그냥 주어지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에 집중해서 1년 안에 끝내는 걸로 마음을 다잡으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아침부터 너무 비장하게 했나? 자, 다시 이쪽으로 올까요? 자,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뭐 하는 경우다? 대립하는 경우예요. 근데 계약에는 상당한 내용을 우리가 배운 게 많아요. 채권 계약도 있고, 그다음 물권 계약도 있고, 가족법상의 계약도 있어요. 매매 계약 같은 건 건물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정하고 대금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이렇게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 서로 대립하는 건 채권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 그다음 물건 맞바꾸기로 약속하는 건 뭐라 그러죠? 교환 계약. 그다음 뭐 월세 100만 원씩 받고 건물 빌려주기로 약속하는 거 그런 거 뭐라 그래요?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과 같은 건 이런 건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채권 계약이라고 하고. 그다음 물권 계약은 사용 가치 또는 교환 가치를 이전해 주기로 하는 합의인데 우리가 물권법 공부하면서 계약 이름 여러 가지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 개별 물권 공부하면서 계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게 뭐가 있었죠? 맞죠? 외우면 생각나잖아요.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그리고 또 전세권 설정 계약, 그다음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것들은 얘는 사용 가치를 넘겨주기라는 합의고 얘는 교환 가치를 넘겨주기라는 합의라서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걸 물권 계약이라고 그래요. 물권 계약. 그다음에 가족법상의 계약으로 대표적으로 혼인은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혼인. 왜 계약이죠? 이렇게 말하면 돼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뭐 하는 경우니까 대립하는 경우니까 그 사람이 을한테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갑은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그래 좋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 좋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을은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근데 어제 봤더니 차고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차고. 내가 그분이 차고라고 하길래 더 물어봤죠. 그 차고 몇 조예요? 그랬더니 109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중착 중무선이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런 건 중요부분의 착오에 아니야. 중요 부분. 인간이 이런 인간인지 내가 몰랐으니까 일을 저지른 거 아니겠어요? 그건 중요부분의 착오에 아니야.
중요거래 차고죠. 중요거래 차고. 근데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이 내가 확인하지 않은 거죠. 확인하지 않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 확인하지 않은 거니까 중요한 것이는데 벌써 이 정도 되면 이제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가 뭐 아는 걸 실생활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하면 이미 정상은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차고와 같은 경우는 그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차고에 관한 109조가 적용되지가 않아요. 적용되지가 않아서 이제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물을 수가 없는 거니까 포기하고 사세요. 자, 이혼은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이혼도 계약이죠. 째죠. 그래 좋아.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의사 표시가 뭐하는 경우라서 대립하는 경우라서 계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에는 채권 계약도 있고 물권 계약도 있고 가족법상의 계약도 있어요. 이런 걸 다 통틀어 말할 때는 넓은 의미의 계약이라고 해서 광의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넓을 광자를 써서 광의의 계약. 그다음 이 중에 협의, 좁은 의미의 계약. 그러니까 협의의 계약은 무슨 계약만 말한다? 얘는 채권 계약만 말해요.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 서로 대립하는 채권 계약을 협의의 계약이라고 그래요. 다만 이때 그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 계약을 말하는데 그 실제 생활에 갑도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을도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하는 일은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자주 쓰이는 계약들을 민법이 이름을 하나씩 붙여서 민법전에 만들어 뒀어요.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전형 계약이라고 그래요. 또는 이름이 있다 그래서 유명 계약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표현보다는 전형 계약이라는 표현을 더 훨씬 많이 써요. 대신 개수를 좀 외워봅시다. 읽어보니까 전형 계약의 종류가 총 몇 가지였죠? 15가지. 그러니까 15가지 계약 이름 외워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좀 표시를 한번 해봐요. 183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증여, 매매, 교환 그 세 가지를 묶어볼까요? 증여, 매매, 교환. 자, 증여, 매매, 교환. 얘는 재산권 이전이라고 써봐요. 재산권 이전. 증여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은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대차 세 가지가 나오죠. 찾았어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세 개 묶으시고 그건 물건의 이용이라고 써봐요. 물건의 이용. 그러니까 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이렇게 있고 그 다음 고용, 도급, 여행 세 가지 묶어볼까요? 고용, 도급, 여행. 그 다음에 현상, 광고, 미임, 임치 이렇게 또 세 개 묶어보세요. 그러면 고용, 도급, 여행, 현상, 광고, 미임, 임치 총 이 6가지는 노무 제공이에요. 노무 제공. 그러니까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총 몇 가지 있다? 6가지 있는데 앞에 3개, 뒤에 3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그렇게 3개를 묶어볼까요? 그렇게 하고 기타라고 쓰세요.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그렇게 기타의 계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좀 외워봅시다. 먼저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게 3개 있는데 3개 뭐죠? 증여, 매매, 교환. 증여, 매매, 교환. 우리 주로 내 배운 게 매매니까요. 그럼 먼저 해봅시다. 이 사람이 을한테 건물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정하고 을이 이에 대해서 매매대금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죠. 그 다음 요 매매대금 받지 않고 건물 공짜로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을이 승낙하는 거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여. 갑은 건물 이전해 주기로 하고 을은 토지 소유권 넘겨주기로 한 겁니다. 물건 맞바꾸기로 하는 거니까 이건 뭐죠? 교환. 이렇게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3개 있는데 3개 뭐다? 증여, 매매, 교환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증여, 매매, 교환. 자, 그리고 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 대차의 계약이 3개 있어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소비대차는 또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돈 1,0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럼 돈 빌려주는 계약 이름 뭐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 그랬죠. 그럼 돈을 빌려준 사람 이름 뭐예요? 대주. 돈을 빌린 사람은 차주. 사용대차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용대차. 찾았어요? 자, 184페이지 가면 사용대차 계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일단 무상 이렇게 되죠. 무상. 갑이 방 하나 공짜로 을에게 빌려주기로 1년간 빌려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임 받지 않고 물건 빌려주기로 약속하는 경우는 무슨 계약인 거예요? 사용대차. 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뭘 지급할 것을 차임을 지급할 것을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차임 100만 원씩 받고 물건 빌려주기로 약속하는 건 임대차 계약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먼저 고용, 도급, 여행 이렇게 있어요. 고용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대로 고용이고, 그다음에 도급 봐봐요. 도급은 일을 완성, 그 포인트예요. 일을 완성. 그러니까 일의 완성에 포인트가 있는 게 도급 계약인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건물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럼 부탁을 받은 을은 건물을 지어서 갑에게 인도를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일의 완성에 목적이 있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도급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을 맡긴 사람 뭐라 그럴까요? 도급인. 그 당사자 이름 써놔요. 도급인. 일을 맡아서 공사 같은 걸 완성해야 되는 사람 뭐라 그러죠? 수급인이라 그래요. 도급인, 수급인. 당사자 이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여행 계획이 새로 신설된 건데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에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뭐하고 약정. 그다음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계약은 다 약정만으로 다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상 광고 읽어봅시다. 현상 광고, 광고자가 찾았죠. 읽어보겠어요. 시작.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그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완료함으로써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완료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렇게 안 돼 있고 완료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계약하고 좀 다르게 돼 있죠. 다른 매매 계약 같으면 재산권 이전해 줄게라고 뭐하고 약정. 그다음 대금 지급해 줄게라고 뭐하면 약정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현상금고 계약의 경우에는 뭐 사람 찾아주면 1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찾아서 응모를 한 사람이 있을 때 100만 원 돈을 지급하는 거니까 사람 찾아주면 100만 원 지급해 줄게라고 광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고를 본 사람이 그래 찾아줄게라고 승낙금만 가지고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뭐 해야만 완료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행위까지 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약정만 가지고 쓰지 마세요. 쓰라고 말씀드린 거 빼고는 쓰지 마세요. 약정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은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낙성계약. 그런데 현실적인 행위까지 해야 성립하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요물계약. 요물계약의 대표적인 게 그 현상광고고요. 그다음 위임 갑시다. 위임은 사무의 처리 밑줄합니다. 위임, 사무 처리 부탁하는 계약이 위임계약이에요. 내 대신 건물 좀 팔아줄래? 라고 부탁하는 거 이게 위임계약인 겁니다. 그럼 일을 이제 맡긴 사람 뭐라 그러죠? 거기도 당사자 이름 써놓을까요? 위임인.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수임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소송을 변호사한테 맡겼어요? 그러면 그 소송을 맡긴 여러분의 이름 뭐예요? 위임인이 되는 거고 그 일을 맡아서 처리해야 되는 변호사는 뭐라 그러죠? 수임인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임치 가볼까요? 물건의 보관 밑줄 할까요? 그러니까 임치는 물건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는 계약이 임치 계약입니다. 그 임치 계약은 뭐 생각하면 되냐면 그 사우나 가면 돼요. 사우나 가면 귀중품 보관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귀중품 보관하세요. 그럼 그 귀중품 맡기는 게 이게 무슨 계약이다? 임치 계약. 그럼 물건 맡긴 여러분의 이름 뭐가 되는 거예요? 임치인. 그다음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는 사우나 주인은 뭐라 그래요? 수치인이라 그래요. 임치인, 수치인 이렇게 말합니다. 취가 아니고 치예요. 자, 그다음 조합 가볼까? 조합.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데 EX 하시고 동업이라고 써봐요. 너 나랑 동업할래? 그러니까 동업계약이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은 말 그대로 종신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금전기타 물건 주기로 약속하는 게 종신정기금이고 화해계약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화해계약 읽어볼까요? 화해계약. 자, 뭐가 중요한 단어 같아요? 두자. 종지. 그러니까 종지라는 게 뭐죠? 해결.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종지, 종결, 해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실판을 봐봐요. 이 사람 이제
을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 을이라는 사람은 갑에게 내가 갚아야 될 돈은 8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얼마나 받을 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1,000만 원. 을은 얼마만 갚을 게 있다. 800만 원만 갚을 게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액수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채권 액수에 관해서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이 서로 양보해서 그러면 900만 원 돈을 빌린 것으로 하자. 이게 화해 계약입니다. 화해 계약은 상호 뭐해서 양보해서 분쟁을 뭐하기로 해결하기로 하는 약속. 이게 화해 계약인 겁니다. 상호 뭐해서 양보해서 분쟁을 뭐하기로 해결하기로 하는 약속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화해 계약. 자, 그럼 7번 다시 볼까요? 아까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게 세 개 있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세 개가 고용, 도급, 여행. 뒤에 있는 세 개가 현상 광고, 그다음 위임, 임치, 그다음 기타 계약에 해당되는 게 조합, 그다음 종신정기금, 화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총 몇 가지가 있어요? 15가지. 요걸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 계약의 종류 15가지가 뭐예요? 얘는 외워야 돼요. 얘는 외워야 되고. 자, 저랑 같이 훈련해 봅시다. 먼저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세 개 있는데 세 개 뭐 있다고요? 증여, 매매, 교환, 대차 3개.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앞에 있는 3개. 고용, 도급, 여행. 뒤에 3개. 현상 광고, 위임, 임치, 기타 계약 3개.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자, 외워보세요. 처음부터. 자, 재산권 이전 저를 보시고 밑에 내려다보지 말고 재산 비킬 생각이 없어요. 자,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 3개. 증여, 매매, 교환, 대차 3개.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앞에 있는 3개. 고용, 도급, 여행 뒤에 3개. 현상 광고, 위임, 임치, 기타 3개.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여러분이 손가락에 꼽아가면서 15개 되는지 본인이 지금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 증여 매매 교환, 증여 매매 교환, 증여 매매 교환. 거기서 진도가 안 나가나요? 외워 보세요. 자, 요걸 그 계약 이름은 외워야 돼요. 계약 이름은 전형 계약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 15가지. 15가지 계약 이름 외우고 그다음에 그 표를 보면 그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사용대차 갑시다. 사용대차 184페이지 보시면 사용대차. 그 사용대차는 그 굵은 글씨로 되어 있고 그 표 안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형 계약의 종류 15가지를 외우고 그 표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작은 글씨를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작은 글씨를 읽어보고 이 계약이 무슨 계약인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가리고 왼쪽을 손으로 가리고 계약 그 작은 글씨를 읽어보고 이게 무슨 계약이다 연결 정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뭘 말하는 건지 맞춰보세요.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이건 뭘까요? 사무 처리 그랬으니까 이거 위임 이렇게 연결 정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7번 다시 올까요? 자, 이걸 좀 읽어볼까요? 한자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한자 이거 연이라 출연. 그러니까 출연이라는 건 뭐 재산을 출연했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출연은 재산을 내놓거나 그다음 몸으로 떼우는 거 이걸 출연이라 그럽니다. 그럼 갑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갑은들한테 뭘 해줘야 되죠?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이에 대해서 뭘 지급해 줘야 된다. 대금 지급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갑은 뭘 출연했죠? 갑은 뭘 내놨어요? 건물 내놨고 을은 뭘 내놨죠? 대금을 내놨으니까 갑도 출연했고 을도 출연했다. 그럼 이건 유상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약? 유상계약. 네. 요 증여계약처럼 대금 안 받고 건물 공짜로 주기로 약속하는 게 증여계약이죠. 그럼 증여계약은 누구만 출연한 거예요? 갑만 출연한 거죠. 그럼 어느 한쪽에서만 출연을 했다. 그럼 이건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무상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표를 보세요. 그 표를 보시면 유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무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유상 더하기 무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표를 찾아보면 오로지 무상으로밖에 되지 않는 계약이 2개 있어요. 그 2개 찾아보세요. 금방 찾았죠. 뭐가 뭐죠? 증여하고 사용대차. 증여, 사용대차 이 2가지는 오로지 무슨 계약이다? 무상계약. 또 읽어보니까 또 잘 찾아보세요. 유상으로도 할 수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는 계약은 총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는 계약은 총 몇 개예요? 3개가 아니고 4개죠. 그러니까 유상 더하기 무상으로 되어 있는 건 3개인데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는 계약은 4개인 거죠. 왜냐하면 그 위임하고 임치가 합해서 유상 더하기 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는 계약은 총 몇 가지다? 4가지인데 4가지 읽어볼까요? 뭐죠? 자, 소비대차하고 그다음 위임, 그다음 임치, 그다음 종신정기금이에요. 자, 그럼 칠판 다시 봅시다. 갑도 출연했고 을도 출연했다. 그럼 서로 출연했다면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 한쪽에서만 출연했다면 무슨 계약이다? 무상계약. 그다음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는 계약은 총 몇 가지다? 4가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이게 소위 임신이에요. 소위 임신, 소위 임신. 우리 시험에 그 임신한 사람 2사람 나옵니다. 소위 한번 임신하고 자 뒤에 가면 또 8월달에 가면 목사 한번 임신해. 2번 나와요. 자, 소는 뭐예요? 소비대차. 그다음 위임, 그다음 임치. 신은 뭘까요? 종신정기금에는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꼭 기억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그 유상계약이라는 건 이 단어를 만났을 때 유상이 되는 거예요. 갑도 출연하고 을도 출연했다면 무슨 계약이 된다? 유상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출연했을 때 무슨 계약? 유상계약. 어느 한쪽에서만 출연하면 무상계약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을 봅시다. 266페이지로 오세요. 266 찾았어요? 자, 쌍무계약이란 한번 읽어봅시다. 266페이지 맨 위로 올라오시면 동그라미 1번 쌍무계약이란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쌍무계약이란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결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편무계약이란 자, 하여튼 핵심이 되는 단어는 결련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련성이 있으면 무슨 계약이라는 거예요? 결련성이 있으면 쌍무계약이라는 거고 결련성이 없으면 편무계약이라는 겁니다. 이때 좀 뒤에 배울 내용인데 요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갑의 채무는 뭐죠? 위에 거 밑에 거. 갑의 채무 위에 거죠. 그럼 갑은 건물 소유권 이전해줄 채무를 부담하는 거고 을의 채무는 뭐죠? 대금 지급 채무. 그럼 이렇게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아주 밀접한 연관성, 주고받고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뭐가 있으면 결련성이 있으면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쌍무계약이라고 하고 결련성이 없으면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편무계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로 출연했다 그래서 이걸 고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출연했다. 갑도 재산을 내놨고 을도 재산을 내놨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계약인 거예요? 유상계약. 그다음 쌍무계약이 될 때는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뭐가 있을 때 결련성이 있을 때 쌍무계약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밑에 가서 점 4번에 갈까요?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찾았어요? 낙성 동그라미 하시고 낙성 동그라미 하고 낙성계약의 낙은 뭘까요? 승낙 말하는 거고 성은 성립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볼까요?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그럼 승낙 이전에 먼저 뭐가 있었을까요? 청약이 있었겠죠. 청약에 대해서 뭐만 있으면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성립하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부분의 계약은 다 낙성계약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요물계약도 있죠. 요물계약은 요물 동그라미 하시고 요물계약은 물건의 인도까지 요하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요물계약은 물건의 인도까지 요하는 계약. 물건의 인도까지 요하는 계약. 물건의 인도까지 요하는 계약. 했어요? 자, 그러니까 낙성계약은 청약에 대해서 뭐만 있으면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성립하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하고 낙성계약이라고 하고
그다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까지 요하는, 즉 물건의 인도와 같은 현실적인 행위까지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7번 볼까요? 아까 매매계약 같으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줄게라고 뭐하고? 약정. 요게 청약이에요. 우리 대금 지급해 줄게라고 뭐하면? 약정. 이게 승낙이에요. 그러니까 갑의 청약에 대해서 우리의 뭐만 있으면,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낙성계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상광고 같은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찾아주면 100만 원 주겠다 광고를 낸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사람을 찾아서 응모를 해야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찾아줄게라고 약속만 한 것 가지고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광고에서 정한 사람을 찾는 행위를 현실적으로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니까 요 현상광고 계약은 무슨 계약에 해당한다? 요물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낙성계약이 많을까요? 요물계약이 많을까요? 낙성계약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외워야 될 건 요물계약에 해당되는 몇 가지를 외우는 겁니다. 그게 2번입니다. 이게 현대계보예요. 현대계보. 상식적으로 좀 외웁시다. 현대계보. 현 뭐죠? 현상광고, 대물변제. 대신 뭐 돈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뭐 자동차로 대신 갚는 거,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게 대물변제입니다. 그다음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얘네들은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 그러니까 현실적인 행위까지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요식계약하고 불요식계약. 5번, 5번 찾았어요? 요식이라는 건 뭐죠? 방식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방식이 필요하면 무슨 계약? 요식계약. 방식이 필요가 없으면 불요식계약. 그러니까 전년계약 모두 다 불요식계약이고요. 오른쪽에 와봐요. 오른쪽에 오시면 일시적 계약하고 계속적 계약 찾았어요? 자, 거기 의에 가면 일시적 계약하고 계속적 계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쪽에 와봐요. 그러면 이때 요 갑이 을과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갑이 소유권 이전해주고 우리 대금 지급하면 계약이 그냥 끝나죠. 이렇게 급부가 일회성이 있는 거, 일회성 급부인 거,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건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일시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 같은 건 갑이 차임 100만 원씩 받고 2년 동안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2년 동안 임대는 계속 사용수익하게 해줘야 되고 임차는 계속 차임 지급해줘야 되죠. 급부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돼야 되는 건 무슨 계약이다? 계속적 계약. 그런데 용어 사용을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요 매수인 쪽에서 뭐 중도금, 잔금 이런 걸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잔금 이런 걸 안 준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해제라는 말을 써야 돼. 지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일시적 계약 밑에다가 6번 점 6번 있죠? 거기 일시적 계약 밑줄 하시고 아니 그 점 6번에다가 점 6번 일시적 계약 밑에다가 거기다 뭘 써야 돼요? 해제 일시적 계약 관계를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없앨 때는 반드시 어떤 단어를 써야 된다? 해제. 그다음 7번 다시 볼까요? 갑이 을과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2년에서 2년. 그런데 임차인이 2달 동안 차임을 안 준 겁니다. 그럼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거니까 임대인은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게 해지. 그래서 계속적 계약 밑에다가 해지라고 써봐요. 그러니까 일시적 계약 관계를 없앨 때 쓰는 단어는 뭐다? 해제. 그다음 계속적 계약 관계를 없앨 때 쓰는 단어가 해지예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봅시다. 7번 아세요? 자, 법률행위는 뜻이 뭐라 그랬죠? 이렇게 쭉 펼쳐놨으니까 머릿속에 모아야 되잖아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 펼쳐놓고 내가 뭘 배운지 일단 알아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 법률행위는 뜻이 뭐다?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인데 법률행위 3개 있다는 거예요.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다. 근데 계약은 2개의 의사표시가 뭐하는 경우다? 대립하는 경우고 계약에는 또 3개가 있는데 채권계약도 있고 물권계약도 있고 가족법상 계약도 있다. 이 중에 이제 좁은 의미의 계약은 무슨 계약만 말한다? 채권계약만 말한다. 갑도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고 을도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하면 다 채권계약이 되는데 이런 건 우리 생활에 엄청 많다는 거야. 그래서 민법전이 자주 쓰이는 계약을 이름 붙여가지고 15가지 만들어 뒀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계약? 전형계약. 15가지 있다 그랬으니까 외워봅시다. 뭐죠? 증여, 매매, 교환, 그 다음 대차 3개,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몸으로 때우는 거. 고용, 도구, 여행. 그다음 현상 광고, 위임, 임치, 기타 계약 세 가지.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자, 이 중에서 계약의 전 과정을 고찰해 봤을 때 갑도 출연했고 을도 출연했다. 그럼 서로 출연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계약? 유사한 계약. 어느 한쪽에서만 출연했다면 무사한 계약. 그다음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결련성이 있다. 결련성이 있으면 쌍무계약, 결련성이 없으면 편무계약. 그다음 갑의 청약에 대해서 을의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은 뭐라 그래요? 낙성계약. 그다음 청약 승낙 말고 별도로 물건의 인도와 같은 현실적인 행위까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은 요물계약이라고 하고, 방식이 필요한 건 요식계약, 방식이 필요가 없는 건 불요식계약. 급부가 일회성으로 끝나면 일시적계약, 일정 기간 동안 급부가 계속되면 계속계약. 다만 일시적 계약 관계를 없을 때 쓰는 단어는 뭐라고요? 해제. 계속적 계약 관계를 해소시킬 때 쓰는 단어는 뭐다? 해지. 자, 이렇게 의 종류를 봤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계약의 성립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